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조문 강의예요. 그 전에 이론 집중반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 조문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네. 중에서 낯이 익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사례 강의에서 뵀던가? 그렇게 되나요? 네, 사례 강의에서 대부분 뵀겠죠? 이론 집중반 들으신 분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내용이 좀 비슷해요. 내용은 비슷하고 조문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는 면만 좀 달라요. 설명하는 방식은 비슷하죠. 아무래도 다 제가 하는 거라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면 안 돼. 그건 제 생각이 그래요. 그 과정마다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어떤 과정이든. 그거 다르게 하면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설명인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확립되는 게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비슷한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오히려 더. 자, 여기 진도 5일 동안 나가야 되는데 5일이면 될 거예요. 이게 원래 2015년도에 강의 개설했을 때 4회였어요. 근데 내가 매년 5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개설할 때부터 5회가 됐어요. 5회를 해놓으면 또 6회를 하는 게 아닌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히려 5회 차에는 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강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하면 더 했지 빨리 끝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나 봐, 깊숙한 데서. 빨리 끝내면은 학원 측에서 사기친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 조문 강의 요거는 깊이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5일 만에 그럼 뭐 할 수가 없죠. 깊이 있게 설명하려면 기본 강의는 16회, 17회 정도 했고, 이론 집중 강의도 14회 정도 했어요. 이론 집중 강의는 꽤 스피디하게 진행을 한다고 한 건데 14회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5회에서 이걸 뭐 2회 위주로 강의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몇 회 기출이다 뭐 이것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죠. 몇 회 기출인 건 여기도 다 나와 있고 책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못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다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바로 시작을 하죠. 이 과정은 좀 급해서. 그리고 상청사행이 하루 반, 그 다음에 회사법 이틀 반, 그 다음에 어음수표 보험법 하루,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상청사행을 조금 길게 하는 편이에요. 여기 내용이 많잖아, 뭔가 상청사행에. 특히 그 회사법은 하나의 큰 내용을 세밀하게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독립된 내용이 뭔가가 많잖아요. 특히 상해이 각측가봐. 상해이 각측하면 뭐 대리상, 중개인 뭐 완전 상관없는 내용들이 쭉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수업을 길게 해요. 자, 보시죠. 그리고 자꾸 서론이 길어지는데, 그리고 이 강의는 복습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으세요. 복습을 하지 않고 여기서 듣는 걸로 끝낸다. 요거 체크해놓고 집에 가서 봐야지,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보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외운다,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자, 보시죠. 1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상사에 관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수법에 의하고 상관수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상법, 상관수법, 민법 순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뭐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본법을 적용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도 그 상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듣는 예.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일방적 상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해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자, 당사자.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에 한쪽이 상인이면은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있어요. 얘가 비상인이고 비상인이에요. 요 중에 한 명이 상인이면 얘네들한테도 상법이 적용이 돼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3조 적용 대상에서요. 자,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자, 4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죠. 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상인에는 두 가지가 있죠.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어요.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하는 자. 자기 명의로 상행을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상행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걸 말해요. 46조 각호의 행위, 물론 특별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상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린 논외로 하고 46조 각호의 행위, 요거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상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46조 각호의 행위,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매매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보자고요. 그다음에 영업으로 한다. 이 영업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업성 우선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두 가지가 있다. 영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을 갖는 거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예외적으로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기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아니다. 상행이 아니다. 자, 요게 이제 당연상인의 개념 요소예요. 우선 자기명의 이거부터 보시죠. 자기명이 뭐예요?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이 나에게 되는 거. 그거를 자기명이라고 하죠. 구별되는 개념, 자기계산이라는 게 있죠. 자기계산은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이 나한테 되는 거. 그걸 자기계산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이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 자기계산, 이거하고 구별을 해야 된다. 자기명의 자기계산. 이거 관련해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위탁매매인이 있죠.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의 경우에는 자기 명의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자기 명의 타인 계산. 자, 그 다음에 자기 명의 이거와 관련해서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대리인 이와 같이 영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그 자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니죠. 영업을 대표자나 대리인 얘네들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얘네들 상인이 아니에요. 그 영업 수행한 영업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 되는 거죠. 회사의 경우에 대표자, 대표이사가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상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지배인이 영업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배인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업주가 상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영업행위를 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구별해야 되는 개념 뭐가 있어요? 등록명의자.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요. 사업자 등록에 의뢰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를 갑이 하고 갑이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면 갑이 상인이 되는 거예요. 등록 명의자하고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서 명의 대여자. 얘도 상인이 되는 게 아니죠. 상인이 되는 건 명의 차용자예요. 명의 대여자의 경우에는 명의 차용자, 명의 대여의 경우에 명의 차용자가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한다 그래갖고 명의 대여자가 명의 대여자의 명의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명의 대여자가 상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명의 차용자가 상인이 되는 거야. 명의 대여자는 단지 외관 법리에 의해서 명의 차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뿐인 거예요. 자, 요 개념들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6조 각호 행위를 해야 돼요. 46조 각호 보면 되죠.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돼. 근데 그거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1호에 매매 개념이 나오는데 요 매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볼 게 있어요.
선생님 46조 보면은 뭐 매매가 제일 쉬운 개념인 것 같은데 왜 딴 건 안 하고 매매만 하세요? 이 제일 쉬운 개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돼요. 이 매매의 개념을 다수설은 매수와 매도로 봐요. 매수와 매도. 소설은 매수 또는 매도 이렇게 봐요. 다수설의 경우에는 사서 파는 게 매매다. 사서 파는 거. 이것만 매매로 봐요. 소수설은 사기만 하는 거. 이것도 매매고 팔기만 하는 거. 이것도 매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원시 생산업자가 원시 취득업자가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물건을 판 행위. 이게 매매에 해당하는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원시 취득업자, 예를 들어서 과수원 주인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과 재배해갖고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파는 행위, 이게 매매에 해당하느냐. 자,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없어요, 지금. 사과를 사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산해서 파는 거지. 매수 행위가 없는, 매도 행위만 있는 거, 이런 게 매매에 해당하는가.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요. 다수설의 경우에는 방금 같은 경우, 매매가 아니라고 보겠죠. 소설은 매도가 있으니까 매매가 해당한다고 보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으로 봐요.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5,000평 대지가 있는데 거기 2,000평 부분에서 5,000평 대지에서 사과를 재배를 하는 과수원 주인이 있었어. 근데 이 중에서 2,000평 부분에서 재배한 사과를 서울에 있는 위탁 판매인한테 위탁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과수원 주인, 얘가 상인이냐?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판례가 요거를 영업으로 했다면 상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영업으로 했다면. 다시 말해서 영업성이 있으면은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매수가 없고 매도만 있기 때문에 다수설에 의하면은 그 매매로 볼 수 없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판례는 영업을 했다면은 상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소설과 같은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판례의 결론은 영업성이 없다 그래갖고 상인이 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영업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영업성이 없어서 그런 상인이 아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시 취득업자가 생산한 사과를 판매만 하는 행위도 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결론 부분이 나왔어. 출제가. 이 부분을 출제를 안 하고 영업성이 없어서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결론을 출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으로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 영리성이라는 거, 이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을 갖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벌 목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계속 반복의 의사만 있으면 돼. 의사만 있으면.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장사를 하고 말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만 있었으면 이거는 영업성을 인정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다. 그래도 계속 반복할 의사를 갖고 판매 행위를 한 번 한 거면 이거 인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의 의사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46조 과코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 어디 나오냐면 46조 단소에 나와요. 46조 단소. 이걸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 상행위, 영업을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단서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거 얼핏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고용돼 갖고 월급 받는 경우, 그런 사람은 종업원은 상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이죠? 주인이 상인이지 종업원은 상인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 근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다른 의미야. 또 표현이 되게 이상해요. 방금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언어 감각으로는 맞지.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영세한 상인, 매우 영세한 자는 46조 과코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인으로 보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매우 영세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자기가 하는 일의 양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서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게 공장에 가갖고 인형 받아다가 인형에다가 눈깔 붙이는 일을 해요. 근데 눈깔 붙인 인형의 개수에 따라서 돈을 받아, 공장으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재봉틀 몇 개 갖고. 저희가 40조 각호의 행위에 해당하죠. 뭐 도급에 해당하겠지. 도급. 저기 그 인형에다 눈깔 붙이는 일은 도급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 텐데. 제조, 가공, 수선에 관한 행위 여기에도 있고 해당할 수도 있고 5호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40조 각호 행위에 해당해요. 그리고 돈 받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인형 하나마다 이 눈깔 붙일 때마다 얼마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럼 계속 반복의 의사를 갖고 해요. 인형 받아다가 눈깔 붙여서 가서 돈 받고 또 인형 받아다가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고.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얘를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상법을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상법을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상인 어떻게 다 본 거죠. 그 다음에 의제상인 보시죠. 의제상인.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어요. 근데 회사부터 먼저 볼까요? 회사의 경우에는 상사회사가 민사회사가 있는데 둘 다 상인이에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다. 상사회사는 40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민사회사는 40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얘는 당연상인, 얘는 의제상인 이렇게 되죠.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다 상법에 적용된다는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은 없어요. 자, 설비상인이 뭐냐? 설비상인. 자, 조 구조로 봐요. 설비상인.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예요.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 이거를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당연상인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46조 각호의 행위를 하느냐, 그 이외의 행위를 하느냐, 요거에서만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자기의 명의로 상인적 방법으로 46조 이외의 행위를 해야 돼요. 상인적 방법.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춰야 된다. 이거는 상인적 방법의 예시야.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상인적 방법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 당연상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냐? 뭐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점포 두고 편의점 생각을 해봐요. 편의점 점포 두고 그다음에 직원 고용하고 상업 사용에 두고 그다음에 간판 내걸고 그러니까 상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상호 사용하고 그다음에 광고도 해가면서 그리고 영업하는 거 기재해 놓는 상업 장부도 작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정형화된 개념은 없어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자기 명의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40조 각호 이외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이 된다. 설비상인. 조문을 보시죠. 1항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여기서 보면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이게 이제 저기 상인적 방법이죠. 그리고 상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40조 각호 이외 행위를 하더라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업성이 있어야 된다. 설비상인도 영업성은 있어야 돼요. 그럼 상인으로 본다는 거죠. 자기 명의 예의가 없죠. 근데 설비상인도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봐요. 해석상 그렇게 봐. 그 다음에 회사는 상인을 하지 않아도 전환과 같다. 그 다음에 조문 해설 거기 4번 부분 보시죠.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에 상인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변호사, 법무사가 상호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각하가 됐어요. 너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를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하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판례는 변호사,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리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변호사법에 의해서 영리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들어서 영리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판례죠. 고도의 공익성을 갖고 있대, 변호사의 업무가. 무슨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남의 소송 대리해 주는 게 뭐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어요? 법률 지식이 없어갖고 법률 지식 보조해 주면서 남의 소송 대리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소송 그거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 그 당사자가 하는 민사소송 그거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공익성을 갖는 행위가 아니잖아. 변호사가 그거 대신해 주는 건데 이게 무슨 고도의 공익성이 있어요? 형사 변호? 죄 짓는 변호사 해주는 게 그게 무슨 고도의 공익성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저는 영리 목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관념에서 상인들을 천시하고 이런 감각이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상인만큼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학원업을 운영하는 자, 이 설비상인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판례가 그런 게 있어요. 자, 학원업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학원업. 우리 메가로이어스 생각을 하면 되잖아. 물론 이거 회사니까 당연히 상인이겠죠. 근데 회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비상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상인적 방법으로 우선 학원업 46조 갖고 이외에 해당하죠. 46조에 보면 학원업 없어요.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런 거 없다고. 영업으로 하죠.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 2015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상인적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그래요. 메가로에서 광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기 3층 같은 경우에 거기가 이제 영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광고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고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 뭐 그런 식으로 상인적 방법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설비상인이에요.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뭐 사실 중요하지는 않죠. 이 부분 강의를 안 하고 출제가 된 적도 뭐 별로 없죠. 기출지문 해갖고 뭐 하나 있긴 있는데 변시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민법에 맞춰갖고 작년에 개정이 됐죠. 법 개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념이 상법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민법에 맞춰갖고 좀 개정을 한 거죠. 한번 보세요. 뭐 보면은 내용은 뭐 그냥 뻔해요. 소상인 구조, 이 부분은 좀 보셔야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상인이 뭐냐? 그 밑에 령에 나오죠. 소상인은 자본금액 1천만 원이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자본금액이라는 거는 운영자산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총액, 총자산. 우리 대체조집에서 말하는 총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법에서 말하는 자본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에 유보될 것으로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금액, 이게 이제 자본금이죠. 회사법에서. 지금 여기서 자본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총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총자산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회사가 아닌 자 부분. 회사는 자본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상법에 관한 규정이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법 총칙의 규정 중에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른 규정은 다 적용이 돼요. 이 네 가지 규정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출지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기출지문 첫 번째 거. 소상인은 회사를 포함하여 자본금액이 1천만 원을 미달하는 상인을 말하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틀린 질문이죠. 회사를 포함하여 부분이 틀리는 거죠. 회사를 포함하여. 회사는 소상인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아까 얘기한 4개밖에 없어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나머지 규정들, 상사유치권을 포함해서 나머지 규정들은 소상인에게 대해서도 다 적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이 부분 중요하죠. 판례도 있고 하니까요. 자, 언제부터 사람이 상인이 되느냐? 자, 본격적으로 영업 행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상인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본격적으로 영업 행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상인 자격의 취득을 인정을 해요. 언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개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면 이때부터 상인이 된다.
요게 이제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요 행위를 한 자는 이제 벌써 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개업 준비 행위부터 상법이 적용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행위가 개업 준비 행위냐? 학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판례 통설은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을 취하고 있죠.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 그게 개업 준비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영업 자금 차입 행위 이게 개업 준비 행위냐? 영업 자금 차입 행위. 장사를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장사 미천을 누구한테 빌려요. 그게 이제 영업 자금 차입 행위죠. 그와 같은 행위가 개업 준비 행위냐?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에 따르면 이건 개업 준비가 아니에요. 왜?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만 봐서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 빌리는 행위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보면은 상대방이 얘가 영업을 하려고 돈을 빌리는지 병원비 쓰려고 돈을 빌리는지 도박 자금 쓰려고 돈을 빌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에 의하면 개업 준비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가 않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예외를 두고 있죠. 행위자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영업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행위였고, 그리고 상대방이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이게 영업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요거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개업 준비에 해당하고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상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법인의 경우, 방금 이제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기를 본 거고요. 법인의 경우 언제 상인자격을 취득하느냐?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 시에 취득을 하죠. 자, 상인자격 취득 시기 나왔으니까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까지도 같이 볼까요? 여기 지금 자연인 상인자격 취득 시기 우리가 지금 봤죠? 상인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라 그랬어요. 그럼 상인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는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예요. 폐업 등기를 했을 때 아니에요. 폐업 등기했을 때 아니야.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야.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자,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의 경우. 회사는 설립 등기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죠. 그럼 언제 상실해요?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건 언제야? 청산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이것도 그 해산 등기를 할 때 아니에요. 청산 절차를 사실상 종료했을 때, 이때가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예요. 이거 뭐랑 똑같아요? 권리능력 취득과 상실 시기가 똑같죠? 회사의 경우에 권리능력 취득과 상실 시기도 마찬가지야.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건 설립등기시고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청산 절차를 사실상 종료했을 때예요. 상인 자격의 취득과 상실 시기도 똑같아요. 회사 이외의 법인은 회사 이외의 법인. 이 중에서 상인이 될 수 없는 법인도 일부 있어요. 특수목적법인 있는데 걔는 이제 논외로 하고 상인이 될 수 있는 회사 이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언제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가 자연인의 경우와 같아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해요. 자, 거기 대표 유형 그래갖고 두 가지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갑은 2014년 4월 1일 영업준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인이 아닌 을로부터 1억 원을 사용하였다. 갑이 을로부터 1억 원 사용했다네요. 을은 갑이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도 없었다. 한편 자기 소유의 X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병은 갑이 학원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년 5월 3일 갑에게 X 건물과 학원 시설을 매도하였고 현재 갑은 X 건물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은
얘한테 X 건물을 매도했대요. 자, 기억. 갑이 2013년 4월 1일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이므로 을의 대여금 채권에는 상법 64조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자,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우선 아까 얘 상인이 아니라 그랬지. 얘 비상인이라 그랬지. 그리고 얘가 1억 원을 빌린 행위, 영업자금 차입행위죠.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객관적 이직 가능성설에 의할 때 기본적으로 상행위가 아니에요. 이때 얘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요. 둘 다 비상인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죠. 자, 아까 영업자금 차입행위 예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거기에 해당하나요? 거기에도 해당하지 않죠.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영업자금 차입행위가 예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얘가 영업을 위하여 돈을 빌린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리고 갑의 설명에 의해서 을이 얘의 영업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행위가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두 번째 줄 보면 을은 갑이 학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이 아니니까 상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사소멸시효 적용되지 않는다. 니은 갑이 자기의 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상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갑이 아니라 정이다. 이것도 틀렸죠. 정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갑이 이 학원업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면 갑이 상인이 되는 거죠. 디귿 매매 당시 X 건물의 보일러 배관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 경우 갑이 2014년 12월 2일 그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매도 당시 병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이상 갑은 그 하자를 이유로 위 매매가를 해지할 수 없다. 제가 맞는 지문이에요. 우선 얘 X 건물 양도한 병, 얘는 학원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상인이죠. 지금 요거 뭘 묻는 거예요? 상사매매에서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에 관한 69조가 적용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69조가 적용되려면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상인이에요. 근데 얘가 상인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얘가 상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걸 매수하는 행위가 개업준비 행위가 되면 그러면 상인으로 인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학원 건물을 매수하는 행위, 이거는 개업준비 행위에 해당하죠. 학원 건물을 매수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봐도 얘가 앞으로 학원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병이 알 수가 있잖아요. 학원 건물을 인수하는 거, 학원 자체를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상인이 돼요. 건물 인수할 때는. 그러니까 69조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요. 첫 번째 쟁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 69조 내용을 우선 보시죠. 내용 뭐죠? 아니 그냥 아니 이거 펴보자는 게 아니라 69조 그 사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면 즉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수량 부족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걸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금 감액, 손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민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민법,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한 다음에 민법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어떻게 되느냐, 우선 수령을 하죠. 그 다음에 하자를 발견을 해요. 발견한 날로부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그리고 수량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 기간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상사매매에서는 수령하면 즉시 검사를 해야 돼요. 즉시 검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일부 수량 부족이 있는지 여부를 발견해갖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바로 해야만. 자, 거래가 신속하게 종결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즉시 발견해서 통지해 줄 수가 없겠지. 이러한 경우는 6개월 내,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발견해서 통지를 해줘야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자의 성질상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거예요. 이거 적용된다 그러면은 법이 매수인한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
자, 우리 사안을 지금 보시죠. 사안을 보시면은 X 건물을 인도받은 거는 2013년 5월 3일이에요. 그런데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해 준 거는 2014년 12월 2일이죠.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자의 객관적 성질로 봤을 때 6개월 내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자였다 하더라도 69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는 6개월 지났기 때문에 하자담보 채무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을 갑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 여유 자금을 상인이 아닌 무에게 대여한 경우 갑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다른 반대 사실의 증명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상법 64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자, 맞는 지문이죠. 상사소멸시효 이거 이따가 볼 건데 영업적 상행위에도 적용되고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쌍방적 상행에 대해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일방적 상행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요. 일방적 상행인 경우에 채권자가 상인이든 채무자가 상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학원을 운영하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상인이죠. 상인의 행위니까 일방적 상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상인의 행위라고 항상 상해가 되는 건 아니죠. 영업으로 하든가 영업을 위하여 하든가 이렇게 영업과 관련해서 해야만 상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빌려준 건지 영업과 관련해서 빌려준 건지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걸로 추정을 하죠.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걸로 추정하기 때문에 상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니까 이거는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 보시죠. 상업사용인에는 세 가지가 있죠.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그냥 부분사용인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부분사용이라는 용어는 답안지에 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우선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보면 지배인과 부분사용인은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가 있어. 상인이 대리권을 수여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법에 의해서 대리권이 의제된 상업사용인이에요. 수권행위가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죠. 지배인과 부분사용인 간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대리권의 범위에 있죠. 지배인의 대리권이 훨씬 포괄적이죠. 훨씬 범위가 커요. 두 개 차이점은 좀 이따 부분사용인 부분에 가서 볼게요. 10조 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배인 선임할 수 있는 자. 이 중에서 상인과 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부분 그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지배인이 부분사용인을 선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권한이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이랑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를 지배권의 정형성이라고도 부르고 포괄성이라고도 부르죠. 뭐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갖고 지배권은 정형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형성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지배인에 대해서 지배권을 수여하는 거는 상인의 임의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지배권의 범위는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권은 정형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배권은 포괄성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지배권의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측면에서 포괄성을 갖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데?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항 요거를 갖고 지배권은 정형성을 갖는다. 포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2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자, 아까 봤었죠? 지배인이 부분 사용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걸 지배권의 불가 제한성, 지배권의 획일성 이렇게 부르죠. 지배권이 불가 제한성을 갖는다.
이것도 참 용어를 되게 잘못 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불가제한성 그러면은 지배권은 정형성을 갖는다, 법에서 딱 정해져 있다, 이거는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배권 불가제한성, 제한은 할 수 있어요. 제한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한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를 지배권의 불가제한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우리 상법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요거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죠.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우선 선의, 이걸 보죠. 선의에는 무과실인 선의와 과실이 있는 선의가 있죠. 이 과실에는 경과실과 중과실이 있어요. 그리고 선의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악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 상법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요 부분까지 말하는 거예요. 무과실인 선의와 경과실이 있는 선의, 요걸 다 선의의 제3자로 봐요. 선이더라도 중과실이 있는 선의는 악의에 준해서 취급을 해요. 이렇게 묶여요. 선의의 범위는 이렇다. 선의의 제3자 범위는 이렇게 된다. 무과실인 선의와 경과실이 있는 선의를 말한다. 자, 그리고 선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 입증 책임. 이거는 악의와 중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해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 제3자 부분 보시죠. 제3자. 그래서 제3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지배인과 거래한, 지배권이 제한되는 그 지배인과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만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음수표 거래에서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취득자도 포함이 된다는,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취득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죠. 자, 갑이 상인이에요. 을이 지배인이야. 그런데 갑이 지배인의 권한을, 어음 행위를 하는 권한에 있어서 지배인의 권한을 좀 제한을 해놨어요. 5천만 원 이상의 어음 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주의 허락을 받고 해라, 이렇게 한 거야. 지배권이 제한이 된 거죠. 이 지배권 제한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넘는 범위에 대해서 어음 행위를 하는데 얘가 영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면 그건 무권 대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없으니까, 대리권이 지배권이 제한돼 있으니까 무권 대리가 돼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병한테 어음을 발행을 해줬어요. 갑을 대리해서 어음을 발행을 해줬는데 7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을 해준 거야. 자, 이 어음 발행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권 대리니까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을의 지배권 제한에 대해서 선이었다면, 선이 무과실이나 경과실인 선이었다면, 그러면은 대리권 제한을 갖고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는 지배인과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취득자도 포함이 돼요. 그건 뭔 소리냐? 자, 얘가 만약에 악이었다고 쳐봐요. 얘가 악이었다. 지배권 제한에서 악이었으니까 대항이 가능하죠. 영업주가 병한테, 야, 을은 5천만 원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서는 그 대리권, 지배권 행사 못해. 내 허락을 받고 해야 돼. 근데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 어음 발행 무효야 라고 주장하면서 원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제3자에는 어음 거래에서는 얘도 제3자에 포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선의인 경우에는 갑이 A한테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얘가 선의인 경우에. 그런 의미예요. 제3취득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게. 직접 상대방으로 한정되느냐, 제3취득자도 포함되느냐.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음이나 수표 거래에서. 만약에 제3취득자는 포함 안 된다.
직접 상대방에 한정된다. 여기에 제3자의 개념에 직접 상대방만 포함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경우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저기 제3자의 개념에는 직접 상대방만 포함이 된다. 그럼 얘가 악이었지? 얘가 악이었으면 더 이상 요 지금 몇 조야? 11조 3항 이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11조 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야. 직접 상대방 한정설에 취하면 얘가 선이었다 하더라도 갑은 대항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제3취득자 포함설 이걸 취해요. 어음거래에서 그 판례 나오죠? 1번 부분 판례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지배권의 남용이 나오죠. 이건 뭐 민법에서 나오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지배권, 그리고 우리 회사법에서 나오는 대표권 남용의 법리하고도 똑같고요. 자, 지배권 남용 개념 우선 보죠. 지배인이 지배권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한 거야. 그런데 그게 영업주를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영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그게 이제 지배권 남용 행위예요. 지배권 남용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기본적으로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거든. 유권 대리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효해요. 근데 상대방이 지배인의 지배권 남용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때 입증 책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을 하죠. 판례는 그 근거를 107조 민법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에서 찾고 있어요. 지배권 남용의 효력을 이와 같이 보는 근거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공동지배인. 개념이 뭐냐?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을 하면서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 두면 그럼 이제 공동지배인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면 이거는 무권대리가 돼서 무효가 돼요. 자, 조문 해설 부분 보시면 적용 부분에서 우선 능동대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수동대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2항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공동지배인을 선임하는, 그러니까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이유는 지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혼자 하면 지배권을 남용할 수 있는데 둘이서 하려면은 서로 간에 견제가 되잖아. 그래서 지배권을 남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근데 능동대리의 경우에만 지배권 남용의 소지가 있지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남용의 소지가 별로 없어요. 자, 능동대리라는 거는 의사표시를 능동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수동대리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거. 근데 수동대리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거를 듣기만 하는 거. 이거는 남용의 여지가 별로 없죠. 그래서 상대방은 공동지배인이 있더라도 그 지배인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게 돼요. 그 다음에 능동대리의 경우 지배권의 위임 가능성, 포괄 위임할 수 없다라는 거. 포괄 위임. 포괄 위임이라는 거는 공동지배인 중에 한 명이 다른 공동지배인한테 야, 내 공동지배권 너한테 전적으로 위임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지배권 행사 다 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은 공동지배인의 취지가 몰락돼요. 공동지배인은 상호 견제하도록 해서 지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랬죠. 그 취지가. 그런데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취지가 완전히 몰락되는 거지. 혼자서 정권 행사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포괄 위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공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공동지배인. 자, 우선 그리고 공동지배인은 등기할 사항이에요. 등기할 사항이야. 그래서 공동지배인 선임하고 등기까지 다 한 경우 그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볼게요. 공동지배인을 선임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 이런 경우에서 공동지배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했을 때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무효죠. 공동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한 거는 이건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무효죠. 그리고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 무효를.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 유효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언제 그러냐? 첫 번째, 추인했을 때. 뭐 당연하죠. 민법에서도 무권대리 추인하면 효력이 인정되잖아요.
마찬가지야.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한 지배권 행사, 이것도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7조가 적용되는 경우. 지금 우리가 공동지배인을 선임하고 등기까지 다 한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등기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공동지배인을 선임을 했어요. 근데 걔가 단독으로 행위를 했어. 이건 무효예요.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동지배인은 등기사항인데 등기하지 않았으면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37조가 적용이 돼서. 37조가 지금 등기하지 않은 경우, 그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경우, 표현 책임을 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유효가 된다. 유효로 다뤄지는 경우까지는 아닌데, 무효는 무효인데, 영업주가 공동지배인의 단독 지배권 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공동지배인의 경우 대부분 영업주와 피용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얘가 대리권 없이 대리권 행사를 해서 거래가 무효가 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은 불법행위가 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용주인, 상인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요건 거래가 유효가 되는 경우. 저거는 표현 공동대표이사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저 부분 중요해요. 사례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전조 1항에 관한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자, 공동 지배인에 관한 사항도 등기할 사항이다. 이런 의미죠. 자, 지배인의 등기. 보통 등기는 본점하고 지점에서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지배인을 지점에만 둔 경우에는 지점에서만 등기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현 지배인. 자, 표현 지배인도 외관 법리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외관 법리가 적용되는 요건 세 가지, 요게 필요하죠. 외관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요건 세 가지 뭐죠?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요거죠. 외관의 존재 뭐예요? 지배권이 없는데 지배권이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주의 영업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관의 부여, 명칭 사용의 허락이죠. 영업주가 그 자에게, 지배권 없는 자에게 지배인권이 있는 듯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자, 표현 지배인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 판례를 아셔야 되는데, 판례 첫 번째 거,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상법 14조의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소장, 이게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지배권이 있는 듯한 명칭의 대표적인 예로 항상 나와요. 영업소장. 영업소장은 지배권이 있는 듯한 명칭인 건 맞아. 하지만 판례가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그렇게 그 표현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영업소장이라는 명칭이 표현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 판례의 결론은 그 밑에 나오는 동그라미 3번 부분 나오죠.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영업소라는 건 상법에 나오는 영업소라는 거, 본점 또는 지점이 요게 이제 영업소인데, 영업소라는 게 개념이 뭐냐? 영업소라는 건 일정한 장소를 말하죠. 그런데 그 장소, 어떤 장소를 영업소라고 하는 거냐? 회사의 그러니까 영업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대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런 장소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근데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회사에 관한, 그러니까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들 휴식 취하고, 보험 설계사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이 그 보험료 받아오면 그거 집금했다가
회사 본점이나 지점으로 송금하는 행위하고 요런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의사가 결정되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영업소, 본점이나 지점 요런 데서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기계적인 사업만 처리하는 장소라고. 영업소의 실질을 갖지 않는 장소예요. 그래서 요 표현 지배인이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표현 영업에 관한 행위 그래갖고 재판상행위는 제외된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에는 재판상행위가 포함이 되죠. 근데 표현 지배인은 그러니까 재판상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근무하는 장소가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춰야 되는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판례는 갖춰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지문 한 3개만 보시죠. 기출지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거 보실까요? 상법의 유의 규정을 둔 이유는 표현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을 민법의 경우보다 완화시키기 위함이다. 표현 지배인 규정을 둔 거, 이거는 표현 책임을 완화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면에서 완화가 될까요? 표현 지배인 제도가 민법상 표현 대리보다 표현 책임 성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둔 거라 그랬잖아. 어떤 면에서 완화가 될까? 여기 해설 보면 우선 선이 무중과실인 경우에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선이 경과실인 경우에, 그 경우에 민법의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는 선이 예자를 악의자로 취급해갖고 표현 대리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상법에서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표현 지배인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립이 조금 쉽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있어요. 민법에서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려면 우선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죠. 125조인가요?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대리권 상실 이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개는 대리권이 우선 있었는데 넘거나 아니면 있었다 없어졌거나 그런 경우죠. 대리권이 아예 없었던 자가 표현 대리가 인정이 되려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본인이 지배인, 그러니까 표현 대리인 말고 상대방한테 내가 얘한테 대리권 수여했어 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죠. 상대방한테 그런 의사표시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 지배인과 거래하는 상대방한테 내가 얘한테 대리권 수여했어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필요까지는 없어요. 얘한테 표현적 명칭 사용만 허락하면 표현 지배인이 성립이 되죠. 지배권 없는 자에게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는 명칭 사용만 허락하면 거래 상대방한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현 지배인이 성립이 되잖아. 이런 면에서도 표현 책임 인정이 조금 용이해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적인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에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다. 자, 맞아요. 지배인의 행위 당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배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당연히 영업주를 대리해서 영업주를 채무자로 해갖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요 돈 빌려다가 강원랜드 가갖고 도박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빌려요. 이거 돈 빌리는 행위, 영업과 관련된 행위인가요? 영업과 관련된 행위가 맞단 말이야. 왜냐하면 영업과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 이거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 가서 돈 빌리는 행위, 영업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 빌리는 행위, 지배인이 해야 되는 행위잖아.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놓고 보면 돈 빌리는 행위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영업에 관련된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란 말이에요. 지배인이 주관적 의사는 고려 안 한다니까.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야지, 이런 의사는 고려 안 하고 판단을 해요. 행위의 성질만 갖고 판단을 하지. 그래서 그런 거 방금 같은 경우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방금 여기에 안 나오는 건데
방금 같은 경우 지배인이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야지 라고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거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죠? 객관적 성질만 갖고 판단하니까. 그러면 그 행위의 효력은 상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러면 상인이 은행에다가 그 돈 반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해요. 그게 원칙이죠. 여기서 그냥 끝인가? 이렇게 해결되면 끝나요? 방금 거기에 어떤 법리가 적용돼야 될까? 그 사안에서 지배권 남용의 법리가 적용돼야지. 방금 강원랜드 가서 도박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거 지배권 남용 행위잖아. 아까 지배권 남용의 개념 뭐라 그랬어요?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인데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영업주가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그게 이제 지배권 남용이라고 그랬잖아. 방금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죠.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야. 행위의 객관적 성질만 갖고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박해야지라고 빌리는 것도 지배권 범위 내의 행위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범위 행위라고. 그런데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 자기가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영업주한테 반환 채무를 부담시켰으니까 손해를 끼치게 됐죠. 지배권 남용 행위예요. 효력 어떻게 돼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려고 돈 빌린다는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는 영업주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요 얘기가 지배권 남용이랑.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시죠. 지배인이 영업주의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앞부분은 지배권 남용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표현 지배인한테도 지배권 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표현 지배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한 경우에는 지배권 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 뒤에 표현 대표이사에서도 나와요. 표현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표권 남용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갖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1조 3항의 규정은 전의 경우에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준용한다. 11조 3항 뭐죠? 불가 제한성 말하는 거죠. 11조 3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부분 사용인. 부분 사용인은 지배인하고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해요. 지배인하고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권한이 정형성과 포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이 돼요. 그리고 불가 제한성을 갖는다. 이 부분에서도 공통되죠. 정형성을 가져요. 영업에 관한 재판상,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죠. 부분 사용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위임의 사항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영업주의 가름에서. 그래서 정형성을 가져. 하지만 범위가 좀 축소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포괄성도 같죠. 그 특정한 종류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개별적인 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공통점을 갖는데 차이점이 중요하죠. 차이점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3번 지배인과의 차이점 해갖고 나오죠.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배권의 경우에는 영업주의 가름에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었죠. 영업에 관한 행위를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부분 사용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종류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재판상 행위는 할 수가 없다는 거. 지배인은 재판상 행위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부분 사용인은 재판상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지배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었죠. 근데 부분 사용인은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 지배인은 등기사항이었죠. 근데 부분 사용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죠.
자, 그다음에 판례 중에서는 두 번째 거 보시는데 이건 뭐 지배권 남용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부분 사용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4번 부분이죠. 8페이지. 표현 지배인 규정의 유추 적용 인정 여부.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자가 부분 사용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자야. 부분 사용인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자예요. 부분 사용인이 아니야. 그런데 부분 사용인 듯한 명칭을 사용했어요. 영업부장, 판매부장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업주를 대리해서 어떤 거래를 했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그런데 영업주가 그 자에게 부분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판매부장, 영업부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어. 상대방은 걔가 판매부장, 영업부장인 줄 알고 거래를 했어요. 그 행위의 효력, 영업주에게 귀속이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표현 지배인 같은 규정이 있거나 상법에 아니면은 상법에 표현 지배인 규정을 이 경우에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귀속이 되겠죠. 근데 우리 상법은 표현 지배인에 관한 표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이런 게 없어.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표현 지배인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도 없어.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두 가지죠.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지 않거나 두 가지죠. 유추 적용이 인정이 되느냐? 지금 비슷하잖아. 부분 사용이랑 표현 지배인이랑 비슷하고 이런 경우 표현 지배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그 행위의 효력을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있어 보이잖아. 유추 적용할 거냐? 판례는 부정했어요. 학설은 인정하는 학설도 있는데 판례는 부정했어. 왜냐하면 판례는 근거를 그렇게 들어요. 이걸 유추 적용하면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 경우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기도 있잖아. 이걸 신뢰한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상대방 보호는 민법의 표현 대리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효로 하고 얘한테 사용과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표현 지배인 규정까지 유추 적용하는 거는 영업주에게 너무 가혹하다. 왜 가혹하냐? 지배권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데 사실 부분 사용인의 권한은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배권만큼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배권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행위가 지배권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 사용인은 판매부장, 판매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이 있다 뭐 이건데 어떤 행위가 판매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사용의 권한은 지배권만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추 적용까지 인정을 하면은 영업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거야. 그래서 유추 적용하지 않아요.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실 이거 지금 복잡하게 판례의 취지까지도 설명을 했지만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출 지문 몇 개 보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볼게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상업사용인의 경우 그 영업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 대리권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죠? 틀린 지문이지. 왜 틀린 지문일까요? 자, 우리 아까 맨 앞에서 설명은 안 했는데 이 기본서 어디에 봐도 상업 사용인 부분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업 사용인의 개념 요소로 두 가지를 들어요. 종속성과 대리권. 이 두 가지를 듣는다고. 지배인, 상업 부분 사용인, 물건 판매 전부 사용인 이거 쟀다가 이제 상업 사용인이죠. 근데 상업 사용인의 개념 요소에는 종속성과 대리권 요게 있단 말이야. 종속성이라는 거는 영업주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상업 사용인의 행위가 상업 사용인이 영업주와 독립된 상인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죠. 종속성. 대리권은 직원이라고 해서 다 상업사용인이 아니라는 거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대외적인 영업거래를 대리하는 거, 대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 그 자만을 의미를 해요. 직원이라고 다 상업사용인이 아니에요. 대외적인 영업거래를 보조하는 자, 대리권을 가지고 대외적인 영업거래를 보조하는 자, 이 자만을 상업사용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분 사용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식회사의 기관의 상무이사를 하더라도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상무이사 이런 이사와 같이 회사의 기관인자가 상업상의 지위를 겸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상대방의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항은. 조문 해설 부분 2번 정도 보시면 돼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에 관해서만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리권이 의제된 자라 그랬죠. 근데 의제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점포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 외관, 점포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그 외관을 근거로 해서 대리권이 인정되는 걸로 의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포 바깥에서 근무하는 자는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이 의제되지 않아. 백화점 외무사원 뭐 이런 사람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일 때만 적용된다라는 거. 상대방이 물건 판매 그러니까 점포에서 물건을 판매 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경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마음만 급하고 이거. 자, 17조. 잠시 쉬었다 하죠.